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월요일이죠. 여의도 언더독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힘차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스스로 체면을 해야 되는 시간.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참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일단 그 많은 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번 주 기본소득당에서 좀 신경 쓰는 뭐 현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정기국회가 오늘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의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기본소득당은 최근에 이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조금 더 과감하고 전환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 기본소득의 법제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번에도 이 시간에 한번 나와 주셔서 의원님께서 그 농어촌 기본소득법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우리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기본적인 법의 취지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하셨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빠르게 도입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경북에 계시는 한 60대 초반의 이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이제 본인이 막내인데 막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동안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다 보내드리고 나면 나 혼자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긴데요. 그죠? 갑자기? 근데 그게 지역에 가고 마을에 가면 정말 10년, 15년 내에 펼쳐질 일인 거죠. 미래의 일, 먼 미래의 일,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에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월 30만 원씩 인구 소멸 위기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급하는 것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30만 원 그 지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이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시와 그 농촌의 가구 소득 격차가 한 연간 3,2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 3,200만 원을 다 지금 당장 메꾸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을 조금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의 어떤 각박하고 혹은 너무 빡빡한 삶을 떠나서 조금 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어떤 다른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이주와 이주를 고민할 때의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도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이제 또 30만 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그렇습니다. 이걸 높여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주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기국회 시작돼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기본소득당 차원은 아니고 지금 뭐 검찰개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좀 중요한 법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이 추석 전에 그러니까 논의의 어떤 1차적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란 수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정 운영과 그리고 또 내란의 과정들이 밝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강릉 정말 역대 최악의 가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고 재난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싱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뭐 비를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그분이 지금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한데요. 아니 원수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원수를 정수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는 얼마나 드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500억 더 든다는 게 정수 시설이냐 원수 확보비가 포함된 건데 지금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좀 바보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데? 현 계획은?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15% 줄이고 있으니까 근데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못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하늘만 믿으면 안 된다. 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뭐 대책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강릉시장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좀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한 명 잘 뽑는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자치단체장 한 명을 잘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웃으면서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라고 하셨지만 그 웃음이 정말 웃음이겠습니까? 쓴 웃음. 네. 네, 이 문제는 강릉의 이 가뭄이 사실 올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변수가 아니라 이 지역에 늘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네. 또 비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 속에서 벌어진 무대책과 어떤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해서 심화된 위기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 강릉시가 정부에 요청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 중에 실제로 원수, 그러니까 물 정수하기 이전에 물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물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것을 묻는 건데 계속해서 엉뚱한 답변만 합니다. 네. 사실 뭐 행정이나 뭐 물 확보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봐도 대통령의 질문을 들으면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상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 답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국가 재난 사태라고 불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한 고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강릉시장이 워낙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 있던 김진태 지사까지 이제 출격을 했는데 끝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는 못한 상황. 그래서 어저께 MBC였나요? 어떤 방송 그 앵커가 아니 지금 강릉시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하면서 원수 정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자체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치권 이슈, 또 특검 이슈인데요. 한덕수 얘기를 먼저 해보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고 또 이제 불기소된 상태로 바로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번 더 시도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특검이 전략적으로 바로 재판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겨레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죠. 한덕수, 그러니까 계엄 당일 지난 3일이었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뭔가 형식이 필요하고 국무회의가 필요하니까 국무위원들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고 또 해제가 되자 국회에서 해제가 되자 조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한겨레 오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건 경향신문 지난주 만평인데요. 한덕수의 지난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저거 미꾸라지인가요? 뭐 어떻게 좀 빠져나온 27일 기각 상태, 장어 상태 미꾸라지가 아니라 비슷한 하여튼 네. 한덕수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이 입수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참담하던데요.
참담하기는 한데요. 다 예상했던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사 이외에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나 뭐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던 것이 더 분노스러운 지점이죠. 네.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이것이 그 국무회의가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국무회의가 그 성립될 수 없게 막아야지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뭐 본인이 직접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등 뭐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네. 문제 제기와 의혹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에 이 공소장에 따르면 다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네. CCTV와 통화 내역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계엄의 진실과 어떤 면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증언해달라. 그것이 40년 넘게 이어온 공직생활이 가능하게 했었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고 예의 아니겠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네. 그때 자신은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려- 저는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추경호 대표랑 밤 11시 11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추경호 대표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네, 11시 11분이면 계엄 선포 정말 직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본회의가 아직 성사되기도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 뭘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 네. 국민들께서는 아마 다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점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본인은 말리기 위해서였다고 정반대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장 판사가 뭐 억셉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장 자체는 기각이 됐죠.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당시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송 장관이 밤 10시 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회의를 거쳐서 계엄이 통과될 걸 알고 이것을 막고자 했으면 빨리 오라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천천히 오세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더라도 따로 나와서 전화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요. 천천히 와라. 네. 이거 지금 비상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한덕수 전 총리의 자기 변호가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죠. 네, 논리가 딱 맞는데 정반대 행동을 했고 또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당시 1시 2분이었습니까? 해제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해제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에서나 뭐 어느 자리에서거나 제대로 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차례도 진실된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실제로 군대를 동원한 명령을 내린 것과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한덕수 총리가 공직자,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료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네. 이런 쿠데타 상황에서 권력자에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모두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네. 사실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내란을 어떤 내란 음모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형이 따라오는 그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저렇게 한덕수의 이게 끝은 아니겠죠. 한덕수의 또 끝은 따로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성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절은 했는데 그리고 쇼핑백까지 얘기는 안 했죠. 절은 했는데 돈은 안 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통일교와 특별한 뭐 없다. 그리고 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절을 했을 뿐이다. 여기까지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쇼핑백 2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슨 음식이 담겨 있지는 않았을 테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반적인 상황. 네,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 변명이 너무 우습기 때문에 네. 실수가 터질 수밖에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만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래도 나름 5선까지 한 국회의원인데 네. 비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증거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 그렇죠. 이후에 윤석열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총재님과 윤석열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다 오고 갔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차고 넘치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는 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좀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검찰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죄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 모든 걸 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온다고 해서 정말 이상하다. 아무리 전직 검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참 그 씁쓸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겠죠. 아니 뭐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나와 있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뭐 기존의 어떤 검찰 조직이 아닌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구속영장과 기소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까지 네. 다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증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각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권성동도 이렇게 점점점. 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서명도 했고 서약도 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얼마 전 페북에도. 하지만 이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선언과는 무관하게 절차는 어쨌든 밟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막 포기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과정 절차로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이제 나 혼자 포기할래라고 한다고 그게 네.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법적인 효력이 없다. 네. 그래서 국회는 이번에도 당연히 절차대로 체포동의안을 다뤄야 하고요. 네. 아마 이제 9일이나 10일 정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은 당당하게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또 이런저런 볼멘 소리들을 붙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일정과 겹친다라는 네, 이유로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백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그냥 과정을 응하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는 진행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그 제적의원 과반수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로 이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통과되는 거죠. 네, 네네. 찬성이 나오면.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표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아마 네네. 이 법원의 이제 영장 심사와는 다르게 네, 네. 이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슈는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기소 직전에 옥중 소회라는 단어를 썼나 봅니다. 옥중 소회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두운 밤 달빛처럼 이 사건을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 남편 윤석열이 과거 언급했던 달 그림자를 또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때 윤석열이 갑자기 왜 달 그림자를 찾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부부가 좀 쓴 용어 어떤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국민들 속 뒤집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뭐 본인이 어떤 비련의 뭐 만화 속 혹은 뭐 웹소설 속의 여주인공처럼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 특검법
특검법에 규정된 혐의만 16개고요. 네. 그리고 거기 그 특검법에 규정된 16개로 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해 보려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죄를 지었으면 국민들 네. 앞에 진실을 밝히고 본인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저는 국민들 앞에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는 방법도 이 본인의 죄를 다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좀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지난 2월에 윤석열 당시 그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 전이었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들이 싱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당시 윤석열의 저 발언을 듣고 참 윤석열과 안 어울리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귀에 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치 유령을 쫓는 일이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던데. 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실체가 하고 없다.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본인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물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네. 좀 전에 윤석열 씨의 저 발언은 네.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이미 물리적인 증거들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다 검증된 사실이다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지금 김건희 씨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 달빛처럼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는데 명품 백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목걸이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거북이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뭘 견디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거야 싶었는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뭐 10돈짜리 금거북이 옆에 당선 축하 편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나올까요? 도대체 거북이까지 나왔으면 상상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말로도 어떤 국민들의 충격을 다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희대의 간신이라고 불리는 임사홍도 울고 갈 부정부패의 퍼레이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이배용 씨 같은 위원장. 경우는 네.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아닙니까? 네, 또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네. 이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기구의 수장이 맡았던 그 위원장 자리가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대가로 오고 간 것이라니 정말 좀 참담함을 금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거북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10돈짜리라고 하니까 전 이게 시가로 얼마인지는 지금 잘 그 체크를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거북이뿐이었을까? 뭐 용어는 없었을까? 뭐 하여튼 뭐 다른 건 없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딱 이것만 만약에 했다면 딱 이것만 선물했을까요? 10돈짜리라고 했을 때 뭐 저도 금 시세를 잘 모릅니다만 그 언론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가 한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6천만 하잖아요. 원대라고 하죠. 서희건설에서 네네. 그 졌다는. 어, 근데 이 가격 비교가 확 되는데. 네, 가격 비교가 확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금거북이 10돈짜리 한 개뿐일까라는 일각에서의 의혹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사실상 연가되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뭐 타조가 머리만 가리고 이제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 속에. 네. 자신이 이제 도망가 버린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이제 본인의 어떤 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이 책임을 좀 져야 하는 지는. 책임을 네. 져야 하는 만큼 지는 유일한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금 거부기 논란이 나왔을 때 돌연 연가를 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국회 출석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가는 연가대로 가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뭐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방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연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연가는 연가고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연가를 낸다, 휴가를 간다고 공직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직자로서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 책임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당신이 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다라는 말을 사실 제 5살짜리 아들내미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장한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참담하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일반 회사의 이제 사원들도 본인이 어떤 책임져야 할 것이 있으면 뭐 심할서를 쓰고 소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상식이고요. 근데 네. 국민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장관급의 인사가 네. 의혹이 드러나자마자 이렇게 잠적을 하고 회피를 한다는 것, 정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가 지난 3년 동안 네.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장동혁 대표, 국힘 대표로 뽑혔는데 선출이 됐는데 뭔가 선거 전과 전당대회 때 발언과 그 이후의 발언이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특히 윤석열을 접견한 것 관련해서도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이 확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네, 이제부터 아귀 다툼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겁니다. 아귀 다툼? 전환길 씨가 본인한테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근데 기가 차지만 네. 자신이 도움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놓고 말할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전환길 씨에게 어떤 권한과 뭐 그만큼의 권력을 쥐어줄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지분과 몫을 요구하는 전환길 씨와 네. 자신의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장동혁 대표 사이에 아귀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이제 장동혁 당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겨룰 때 결국 표를 가른 것은 왜냐하면 당원들이 이제 80% 표심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바로 접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뭐 다 좋은데 뭐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서로 다른 결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선택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뽑아준 당원들 의식을 해야 될 텐데 너무 확 금방 바뀌어서 이것도 나름의 계산이긴 할 텐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참 그것도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당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던 맞아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지난 대선 때 단일화한다고 해서 후보가 되어놓고 단일화 안 한 거 말 바꾸기. 말바꾸기다라고 이제 많이 문제 네.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접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내뱉은 말을 뒤집어 엎을 때에는 그의 어떤 합당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장동혁 후보가 본인의 어떤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네. 그런 어떤 이유와 명분을 찾아서 그 자신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 더요. 지금 영수회담 뭐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야당 대표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뭐 또 시기와 뭐 형식 등등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제1야당,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가장 큰 제1야당과의 관계에서 네.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에 가담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의 지금 수사받고 있는 네네. 의혹을 보면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와 아주 긴밀하게 유착해 있었던 거 아니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런 의혹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고 본다면 네네. 국민의힘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는 정당인가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해산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반헌법적인 정당의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만나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고민이. 것은 오히려 어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알겠는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가면서까지 만나서 논의할 내용이 과연 있는가, 그런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 언더독이었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